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3화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원북입니다. 스튜디오에 김챔프와 영진씨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열달의 장마까지 겹쳐서 진짜 후덥지근하고 찜찜한 날씨의 연속인데요. 오늘 점심부터 너무 더운데 다들 어떻게 잘 오셨나요? 스튜디오까지? 네,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는데 지난주까지 올림픽 팀 이제 지원 가서 좀 바빴고 이번 주는 다시 또 코로나 맞고 이래서 여전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녹음 날짜 좀 변경됐는데 어쨌든 다들 양해가 돼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지난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네요. 얼른 휴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2주 동안 참 더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한번 저희 이제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책, 좀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관념을 깨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책 제목이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인데요. 감시국가에서 행복하다니 좀 의아하긴 하죠. 이게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 제목의 궁금증이 조금씩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저자가 두 명이잖아요. 이 둘이서 중국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기술 진보를 이뤄낸 중국 현대사회가 변화해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목에 나온 이 주장, 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이 책을 읽고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구나 또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좀 책이 제목부터가 좀 어그로를 끄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 책을 저희 영진 씨가 좀 추천을 하게 됐는데 혹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제목에 좀 어그로가 끌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중국이 감시국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는 그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의 일상을 감시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해하지 않나, 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책을 쓴 저자가 좀 궁금한데 김채무 씨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자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명입니다. 가지타니 가이 그리고 다카구치 고타, 이렇게 두 명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둘 다 이제 일본 사람이고요. 가지타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수입니다. 경제학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인데 특히 전공 분야가 현대 중국 재정과 금융이에요. 전공 분야가 경제이긴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결국 그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또 이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쓴 것 같고요. 또 한 명, 이 다카구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언론인입니다. 주로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경제, 기업 이런 부분을 주로 취재를 하고 또 기사도 기고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이 가지타니하고 공통점이 또 있는 것 같고 둘이 합심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보를 찾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서두에 짧게 설명만 해주셨는데도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책방 기자 3화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던지는 핵심 화두는 감시 사회입니다. 중국이 이제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데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좀 IT 기술과 접목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중국인들은 이 시스템에서 결과론적으로 행복하다고 좀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28개국 국민의 58%가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낀 반면 중국인 94%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답을 했네요. 네, 일단 행복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크게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책을 읽고 느낀 느낌으로는요.
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제 구축한 감시 사회에 이제 대다수 중국인들이 어째서 만족하고 있는지 IT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가 말 잘 듣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중국인들이 감시 사회를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 원인을 분석하며 감시 사회화가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감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서 운영 중인 건가요? 네, 책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제 사회 신용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감시해서 어떤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 신용 시스템은 2014년 계획이 공포된 후 2018년부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도입돼 왔다고 해요. 호응이 높은 이유는 이제 해당 시스템이 중국 사회를 바르고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탈세나 재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후에 효도나 헌혈을 하면 상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점수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 대출금리라든지 공공 서비스 제공 같은 것에서 이제 차별을 두는 것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 사회평가 시스템 좀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출 금리를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 효도 그리고 뭐 헌혈 같은 그런 사회봉사를 바탕으로 산정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신용 점수 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챔프 씨? 네, 뭐 저자는 책에서 나오듯이 뭐 감시 기술 이걸로 이 개인의 속성이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미리 행동의 자유를 뺏자. 그러면은 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00% 완전하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범죄율을 낮추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주로 막는 데 주력하는 거잖아요. 사전에도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0%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허점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에 근접하는 뭐 99.9999라고 해도 중국 인구가 일단 14억인데 나머지 0.00001% 그게 인구가 또 어느 정도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어떻게 또 보상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측면에서 99.9999가 이 시스템상의 그 확률에 의거해서 범죄율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요. 나머지에 그런 오류가 생겨요. 나머지 사람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게 또 너무 전체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그런 반론을 충분히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마인드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타인의 선택을 좀 유도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흔히 이제 좀 경제학에서 보면은 타인의 선택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방법인 너치라는 용어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중국의 감시 사회와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영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래서 책에도 이제 너찌와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너찌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리처드 세일러 그리고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이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이제 너찌 이제 효과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뭐 급식 메뉴를 진열을 할 때 좀 몸에 좋은 뭐 이런 뭐 채소나 이런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간 음식 메뉴를 가장 앞에다가 뭐 배치를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찌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아무래도 좀 먼저 보게 되는 메뉴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몸에 좋은 음식을 학생들이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네, 책의 필자도 뭐 너찌와 중국의 감시 사회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자의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또 뭐 100% 자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뭐 자의인데 자의가 아닌 그런 모호한 상황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둘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양 사회와 중국 사회에 좀 비슷한 점이 좀 한번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특히 저자가 이 중국의 감시 사회를 우리가 디스토피아나 타자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좀 뭐 프라이버시보다 편리성, 안정성을 더 우선시하는 공리주의적 자세가 현대 사회에서 감시 사회가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가정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행복하기만 한다면 괜찮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아까 앞서 김챔프 씨가 이런 너무 전체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사고라고 지적한 것처럼, 혹시 이게 김챔프 씨는 그런 공산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중국과 행복을 추구하는 구성원들의 유일한 선택지가 감시 국가였을지, 과연 그 선택의 결과가 진정한 행복일지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이 감시 국가가 된 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국가의 특성,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국,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도체제 하에 굴러가는 나라고요. 또 하나 특성을 보면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중국, 본인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고 본인들이 1등에 서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결합된 결과물이 이 감시국가에 대한 인정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공산당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주의적인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적인 합의 방식을 통해서 뭐 어떤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에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두 번째로 말하는 그 중국인들이 가지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강한 나라로 서야 한다 이런 마인드가 합쳐져서, 아 그래 이거 뭐 이런 문제점이 솔직히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당에서 일단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고, 또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미화한 국가들이 여럿 있잖아요. 중국이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을 텐데 미국을 꺾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특성이 합쳐져서 이 감시국가가 이들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책에서도 일부 언급이 됩니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인데 또 이 자본의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민주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동시에 좀 적용이 돼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측면에서만 그것이 일부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개인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 권리의 평등,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의 측면보다는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걸 가질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평등, 그러니까 자유를 가질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감시국가의 어떤 이점이나 답답함, 또 중국인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게 확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네요.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했던 중국과는 좀 확연히 다르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겉핥기로만 알던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채부 씨는 책을 보면서 중국 사회를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뭐 중국 내부의 미디어나 기사는 참고할 만한 게 사실 없죠. 참고할 만한 게 없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외신을 통해서 중국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책이 완전히 뭐 그렇게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해왔던 그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본 느낌이었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 저런 선택지밖에 선택을 못할까? 왜냐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저력이
뛰어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땅덩어리가 넓고 그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인적 자원이 많고 또 내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걸 봐서도 이점밖에 없는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시 사회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점들이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최선인 줄 알고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김챔프 씨가 지적해준 것처럼 좀 중국에서는 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나 정부의 교묘한 수법 때문에 철저히 의견 표현 같은 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진 씨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이제 홍콩 등지에서 일어난 어떤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도 이제 책에서 언급이 되고요. 꼭 이제 뭐 그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어떤 감시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서 글을 썼을 때 뭐 당국이나 뭐 정부가 보기에 좀 부적절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글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식으로 그런 좀 더 뭐 연성화된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제재가 이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 뭐 그 제재를 풀려면 뭐 당을 이제 뭐 찬양하는 글을 쓰면 제재 기간이 더 뭐 줄어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정말 근데 제가 실제로 뭐 SNS를 하다가 제 지인이 그런 거를 쓴 걸 보면 정말 그냥 웃길 것 같아요. 이제 그 본인도 그 글을 쓰면서 뭐 정말 뭐 마음이 감화돼서 썼다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유쾌하게 그냥 약간 조롱하는 뉘앙스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웃어 넘기기만은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책에 나온 중국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우리나라나 뭐 서양 국가나 이런 감시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감시와 관련해서 뭐 편리성이냐,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냐, 아니면 사회 보안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더 우리가 치중해야 되냐, 뭐 하나하나의 내용을 가지고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데요. 감시 사회에 대한 현 시점의 불쾌함을 강조하는 입장과 훗날에는 불쾌함이 소멸, 익숙해질 거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한국 사회나 아니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감시 사회를 좀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실까 궁금해요. 혹시 뭐 김챔프 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뭐 지금의 그런 갈등이 뭐 이걸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걸 뭐 하나로 사실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저희가 한 500년 전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감시 사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감시 사회를 하려면 뭐 CCTV도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뭐 SNS에 올리는 글도 내가 실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기술의 발전이 동반이 돼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 그러니까 기술이 이만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시 사회라는 이슈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라질 수가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보다 이후에는 더 발전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지금은 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 개인이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그러니까 융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추후에는 뭐 정부를 통해서든 대기업을 통해서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것까지 침해를 하나, 이것까지 정보를 수집하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그만큼 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런 주장들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감시사회 자체를 뭐 없애자, 감시사회 자체에 모두가 100% 동의하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사안별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사안별은 이제 기술이 점차적으로 진보하다 보면 좀 사안별로 좀 다툼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영진 씨는 뭐 어떻게 좀 받아들이게 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감시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워낙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감시 사회라고 하면 이거는 오면 안 돼. 이건 정말 나쁜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뭐 김챔프가 이야기한 대로 사안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노인 독거노인 분들을 좀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 별 이상을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감시 사회의 어떤 뭐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네이밍을 다른 걸로 뭐 바꿀 수 있겠죠. 이제 감시 사회가 아니라 뭐 어떤 뭐 복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뭐 또 국가가 어떤 복지를 하려고 하면 또 개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거슬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뭐 중국처럼 그 과정이 어떤 뭐 시민들한테 어떤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거를 집행을 하고 이후에 뭐 사후 정당화되는 식이 아니라 뭐 사전에 뭐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뭐 먼저 토론을 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뭐 수용을 하는 거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누군가에게 강한 뭐 페널티를 주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보살핌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또 그걸 그렇게 나쁘게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좀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또 동의를 얻고 뭐 이렇게 제도화를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이렇게 감시 사회라는 화두가 있는 책의 내용을 쭉 한번 저희가 이제 훑어봤는데요.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제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중국 사회가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확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책방 기자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란 책을 가지고 저희 셋이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어서 다음 3-2화에서는 책에 대해서 여러 화두들을 던지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나 감시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로 일하는 저희 3명의 속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요. 저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감시 시스템을 다뤄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방송 앞으로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할 거고요.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1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3-2화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도 책방으로 고고싱!